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의 원도현입니다. 이제 20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끝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주 길고 지루한 시간이었는데요. 각 당의 공천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대진표가 확정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선거 과정 전체가 좀 많이 늦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후보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했고, 또 그러다 보니 유권자들은 후보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해하는 시간도 많이 부족했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사실 가장 중요한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 그리고 각 당이 어떤 입장으로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정보 그리고 토론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유권자들이 알아야 될 최소한의 공약들,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정책들, 현재 어디까지 발표되어 있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토론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오신 패널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택천 전북 지속발전가능협의회 상임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현장에서 뛰고 계시죠. 이성원 전북일보 정치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부장님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전북 총선 시민 네트워크의 이창엽 운영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복지 분야의 전공가 전문가이시고요. 또 활동을 많이 했는데 최낙관 애원대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분야별로 저희가 이제 각계 이 영역에 활동하고 계시는 이 활동가들을 모시고 오늘 토론을 진행해 보는데요. 우선 공천이 굉장히 길고 지루하게 진행이 됐죠. 예, 아주 역동적이기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천 과정에 너무 많이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쏟아다 보니까 총선 공약이 이제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또 걱정이죠. 과연 정책 대결, 공약 대결이 과연 가능한가? 이제 선거일이 약 20여일 남아 있는데 부장님 어떻게 지금 상황을 보시는지 한번 전망해 주시죠. 예, 참 난감한 질문인데요. 네. 우리가 어떤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봐도 정책 선거, 공약 선거를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이견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선관위에서도 또 매니페스토 협약을 하고 있고. 그런데 각 정당이 실제로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서 그렇게 비중을 두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믿기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앙당에서도 이제야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일부는 완성되지도 않은 그런 듯한 현상이고요.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차피 공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약들을 준비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앞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선거 기간이 쫓기다 보니까 지금 후보들 스케줄이 어느 장소에 가서 10분, 15분 머물다가 다른 데로 옮겨가고 이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자기 정책 공약을 내놓고 설명을 하고 납득을 시키고 설득을 하기라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인사에 바쁜 그렇죠. 가서 손잡고 눈 마주치고 인사하고 그다음에 다음 장소로 가야 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정책 선거를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게 앞으로 정책 선거가 이루어질지, 또 유권자들도 이게 당이 국민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이렇게 갈라지다 보니까 이 정책이나 공약보다는 우선 당장 승부에서 누가 이길까 이 경기적인 요소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군요. 피차간에 저희가 참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들인데 어쨌든 준비가 대체로 많이 부족하다. 제 생각은 그런 건데 우리 김택전 대표님 사실 매니페스토 운동을 이렇게 많이 지휘하고 계시고 또 서울에서 지금 이런 공약들을 보고 계시는데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전국적으로도? 공식적으로 질문서를 보낸 겁니다, 이건. 각 당에 공약이 문제가 아니고 매니페스토를 하려고 했어요. 공약 매니페스토는 이행 과정이나 어떻게 하겠다, 몇 년도까지 기간을 하겠다 이런 건데 각 당의 대답이 참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새누리당은 공약집은 발간했는데 소요 예산과 예산 조달 방법이나 공약 가계부가 좀 빠져있는 희망 모험 수준입니다. 내용들이 없고 카피만 있다고 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답이 재밌습니다. 분단이 되어서 언제 만들어질지 모르겠다라는 답변이어서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 이런 이야기만 했고. 그게 지금 중앙당의 답변이죠. 그렇죠.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질문과는 상관없이 답변이 왔어요. 선거 시기에 만들어진 선거 정당이라 인력이 좀 턱없이 부족하고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미안하다 이렇게 거가 있고, 우리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공약집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매니페스토는 아니에요. 소요 예산이나 조달 방안이나 공약 가계부나 이런 부분은 좀 빠져 있어서 중앙당에서 오죽하면
이런 대답을 내놨을까라고 하는 게 선거구 조정 때문에 시간도 가서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건 사람 홍보밖에는 없었고 내가 어떻게 지역에다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공약들은 적었다라고 하는 게 아주 공식적인 답변을 저희가 들은 것입니다. 정말 답답한 얘기네요. 예. 웃자고 웃음이 나오는 이야기도 웃을 수도 없는 상황이, 아주. 시민들이 좀 바보가 된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선거 일정 자체가 너무 촉박하게 보면서, 근데 최덕강 교수님, 혹시 이제 후보들 중에는 그래도 꼼꼼하게 준비한 후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후보들은 손해를 보느냐고 생각했어요. 물론 뭐 굳이 찾아보면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이미 꼼꼼히 준비해서 발표를 하는 만일 후보가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오히려 더 이상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뭐 선거구 획정 이미 뭐 엄청 늦어진 거 뭐 사실이고 뭐 공천 뭐 경선 뭐 지연 뭐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사실 본 게임을 준비할 수 있는 이미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죠. 후보들에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크게는 두 가지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하나는 사실 공약 자체를 뭐 일단 생산을 할 수가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생산을 했다 하더라도 방금 패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제대로 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매니페스토 방식의 공약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상황을 놓고 보고 사실 그 정치적 태업이나 저는 파업 이렇게 규정을 좀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유권자의 사실 선거에 관한 거부감은 계속 지금 증폭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지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가 더 큰 정말 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다라고 나름 예측이 가능한 것은 만일 이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않는 일이 생기게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투표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이 소수에 의한 이 다수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정말 역설적인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현재의 정치가 이 작품이 정말 민주주의를 갖다 오히려 회방하는 오히려 방해꾼의 역할을 좀 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는 그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지는데 또 어디에 하소연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창규 위원장님, 지금 총선 시민 네트워크를 지금 이렇게 이끌고 계시는데요. 이런 상황들의 원인을 그래도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제 현재 정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7년 내년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 총선이 20대 국회를 구성하는 그래서 국회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 대선에서 어떻게 고지를 먼저 선점해서 그 권력을 차지하느냐 그러니까 내부 권력 쟁투가 아주 심각하게 표면화된 상황이 첫 번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일려 다야 구도에서 결국에 또 일려도 이제 친박대 비박 또는 이제 요즘은 이제 친박대 짤박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각기 분화돼서 권력 쟁투에 지금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공천 작업 역시 늘어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현재 현행 선거법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선거는 선거 기간에만 할 수 있는 현행 선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국회에 나설 수 있는 인물이라면 적어도 1년 또는 2년 또는 뭐 3, 4년 동안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주민과의 호흡, 그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많은 전문가의 토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현행 선거법에서는 이게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으로 가지 못하고 인지도 싸움으로 그래서 누가 더 많이 알려졌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성훈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하기 바쁜 그래서 자기가 20대 국회에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아직도 결정하지 않고 그다음에 결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얼굴 알리기가 훨씬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선거법이 바뀌어야 실제로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선거에 직접 참여하고 후보들도 예비 후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좀 짚고 넘어가면 지금 이제 공천 경선 과정에서 대부분 이제 여론조사 하고 있거든요. 이것들이 우리 이제 정치적 수준을 지금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론을 통해서 비용도 많이 들고 누가 도대체 어떤 당을 지지하는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인지도만을 가지고
공천을 한다는 그런 뼈아픈 현실이 우리 정치적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이 20대 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지금 열심히 일하시는 후보님들이 정책을 아직 안 세웠다면 20대는 이런 것들 좀 바꾸는 노력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예, 그렇군요. 대선을 앞두고 전초전의 성격, 이제 대오를 갖추는 이제 이런 선거, 그리고 선거법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현재 이런 과정을 갖고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그렇더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나도 한번 짚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차이점을 드러내보고 누가 더 근접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 대표님, 그래도 답은 메니페스트는 그렇게 왔다 하더라도 이렇게 분석하는 자료는 그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면 각 당별로 어떤 공약들이 좀 나와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용어를 쓸 때는 희망 모음집이라고 합니다. 공약집이 아니고 희망사항이라고 하는 거죠.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새롭게 일자리 규제 개혁이나 청년 독립, 그리고 자유학기제, 그리고 마더센터 운영하는 거, 이 5가지의 공약을 1년 내에 공약을 이루어지지 못하면 세비를 안 받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었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청년 일자리가 70만 개 늘어나겠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였고, 내용은 없습니다, 아직은. 그리고 어르신에게 효도하는 효도법을 만들겠다. 그리고 여성들에게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부모님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좀 주장한 게 첫 번째 이야기였었고,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게 지방 분권 자치를 실시하겠다, 이런 것도 독특하게 좀 나와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 평화와 상생 한반도를 동아시아에 좀 확산시키겠다라고 하는 건 다른 데하고 좀 다르게 동북 정책을 이야기했었고, 국방개혁 6대를 준비하겠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특히 이제 농업농민을 살리는 4대 농정을 하겠다, 이런 것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모음집이 좀 없어서 제가 아틀스 후보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지역마다 공약을 이야기하셨더라고요. 그걸 몇 가지 적어봤는데, 함께하는 공정한 혁신 경제를 하겠다. 그 경제 내용은 아직은 경제 살리기인지 뭔지는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혁신 경제 하겠다. 그리고 청년 실업 해소하겠다. 이 부분은 각 당이 공통으로 좀 나와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성장과 과학기술 이야기는 본인이 이제 과학자 출신이니까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차별 없는 희망 교육을 하겠다. 그리고 사회통합과 따뜻한 복지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중앙당의 그런 이야기들이기도 했고요. 지역에도 역시 각 도당의 공약집이 없습니다. 아직 안 나오고. 안 나와서 각 선거 시기마다 공천 시기마다 인터뷰했던 것을 몇 가지 골랐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우리 전국으로 기금 운영하겠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탄소산업 중심도시 하겠다. 이 부분은 어떻게 단체장의 공약하고 좀 맞물려서 국회의원의 공약인지 단체장의 공약인지 좀 헷갈리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 나와 있고, 전통과 미래의 농식품 하겠다. 그리고 문화관광, 전통문화수도 하겠다. 그리고 새만금을 3.0으로 하겠다. 이야기는 단골맨입니다. 새만금 이야기는 그러신 것 같고, 그리고 새누리당 전북도당 같은 경우에는 새만금 이야기 꼭 들어갑니다. 적극 지원하겠다. 그런데 20년이 돼도 아직 안 됐는데 안타깝긴 합니다. 그리고 메가 탄소 메가 밸리는 이것도 이제 지사의 공약이 똑같은데 이런 부분이 있고, 금융타운 건설하겠다. 그리고 농생명 이야기도 이 더불어민주당하고 새누리당이 거의 비슷한 이야기들을 다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어서 우리 유권자들이 듣기에는 이 당이 저 당이고 저 당이 이 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도 합니다.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게 나왔는데 공정임금법을 하겠다라고 하는 주장을 한 후보가 냈는데, 이게 이제 전북 도당의 작은 공약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새만금 이야기 나왔고, 또 국민연금 이전 똑같이 나왔고요. 그리고 한국 건축의 혁명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 아마 한옥마을을 두고 했었던 이야기 같습니다. 한옥마을이 사람들이 작년 한 해 동안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왔다고 하니까 한국 건축의 새로운 문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좀 색달랐고, 그리고 자산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제2의 동학혁명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슬로건에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좀 좋은 이야기들은 많이 있긴 있네요. 나중에 공약화했잖아요. 고점의 핵심 과제들을 지금 다시 한번 합의하는 게 현재의 지금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같이 가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성훈 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특히 경제적 공약은 어떻게 평가를 해보셨나요? 아까 앞에 김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각 정당이 아직 그 공약을 완결한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저도 그동안에 이제 제가 취재했던 것도 중앙선관위가 사실은 그 제출한 각 정당의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도자료 형식으로 페이지에서 국민의당과 더불어당은 다른 데서는 찾을 수 없고 보도자료 형태로 제가 찾았고 새누리당하고 정의당은 이렇게 별도의 배너로 해서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걸 기준으로 이제 그 제가 그 경제 공약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새누리당은 그 경제가 하도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다 뭐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했고요. 그 일자리 창출의 이제 두 개 기둥이 하나는 그 내수산업 활성화, 또 하나는 그 미래 성장 능력 육성 이렇게 그 두 개의 척을 놓고 하고 있는데 그 내수산업 활성화 쪽에서는 뭐 좀 눈에 띄는 게 그 유통기업 경제특보를 만들어서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다시 끌어들여서 우리나라에서 기업 활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런 게 있고 또 경제 관련 그 법률 제정, 노동사업법을 또 이렇게 개정해서 기업하기 좋은 활동 환경을 만들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뭐 지방 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있고 미래성장 동력 관련해서는 뭐 지금 현 정부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 정주경제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특이점은 지난번 선거까지 그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사용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빠진 걸 보니까 분배보다는 성장 쪽으로 집중하겠다 그런 좀 색깔의 차이가 보이는 것 같고요. 새누리당이 완전 오른쪽에 있다고 보면 그 반대편에 있는 게 이제 정의당인데 정의당은 그 정당의 이름을 떼서 정의로운 경제 이렇게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이제 그 정의로운 경제의 기본은 뭐냐면 소득 불균형으로 인해서 지금 경제가 침체되고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소득 불균형이 해소가 되면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함으로써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 비전으로는 2020년 되면 국민들의 평균 월급을 뭐 300만 원 시대를 열겠다. 현재의 소득 격차가 한 10배인데 5배로 줄이겠다. 이런 것들이 있고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 또 CEO들에 대한 임금 상한제를 하겠다. 또 그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초과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겠다.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해고를 어렵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정의당의 경제정책이고요.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은 뭐 많은 부분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더불어민주당도 자기 그 정당만 따서 더불어성장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그 출발점은 분배, 아까 말씀드린 분배인데 가계 소득이 이렇게 늘게 되면 사람들이 그 소비가 늘고 그러면서 투자가 활성화되고 매수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그 더불어민주당의 주 정책은 그 불균형, 양극화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데 이렇게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가정들에 뜨이는 정책으로는 뭐 소득분의 70% 노인에게 월 30만 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 이게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과감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뭐 국민연금기금으로 그 연 10조씩을 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보육시설을 늘리고 그래서 그 어린이들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되면은 차세대들이 성장함으로써 뭐 기금을 오히려 안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논리로 가계 부채를 탕감하겠다 이런 부분도 더불어민주당 공약 등에 들어있고요. 국민의당은 이제 그동안 안철수 대표가 공동대표가 그 여기저기 다니면서 공정성장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그 경제가 어려운 부분이 그 공정한 경제 질서, 공정한 경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기업들이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이런 경제 질서를 만들고 신성장 동력을 육성해가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 구체적인 공약으로 보면 히든 챔피언, 중소기업 히든 챔피언, 또 그 대기업들의 갑질 방지라든지 그 재벌 개혁을 통해서 대기업들이 정도 경영을 하도록 하겠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겠다. 뭐 그 비정규직이 뭐 특이한 정책이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상공회의소가 그 경영진들의 단체라면은 비정규직들이 노동회의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이렇게 목소리를 이렇게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겠다. 이런 정책들이 들어있습니다. 예. 어떻게 경제 정책이 이게 정책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구호는 상당히 나와 있는 상태예요. 체계화되어 있거나 정밀해서 공약화되지 못한 상태라고 보지만 일단은 그런 게 나와 있는데 복지 쪽도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최학강 교수님, 복지 쪽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난감한 질문인데요. 뭐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뭐 중앙당 차원뿐만 도당 차원의 지금 정책들이 뭐가 있는지를 이미 스크린을 지금 다 했지 않겠습니까?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물론 뭐 과거 뭐 그 총선과 비교를 해보자면 뭐 사실 과거 이 총선 때는 이 복지 공약이 사실 표심을 갈랐던 주요 의제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뭐 대표적인 게 뭐 무상보육, 무상급식, 또 뭐 대학에 또 반값 등록 등등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대선 때도 나와 있었었고요. 쭉 있었는데요. 사실 이번 총선에서 복지 공약은 이 민생 그리고 일자리에 밀려가지고 좀 크게 지금 임팩트를 지금 주지 못하고 지금 기억 속에 복지 공약이 뭐가 있더라 이런 생각들을 지금 누구도 지금 하지 못하는 상황이 현재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 이 여야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 복지 공약이라고 하는 걸 내놓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 그대로 슬로건 그리고 아이디어 수준의 지금 내용들이지 전혀 지금 이 예산과 관련된 실현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약들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현재의 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적극적으로 지금 복지 공약을 내놓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첫 번째는 아마 학습 효과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돼요. 그동안 사실 그 증세 없는 복지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게 실현 가능하지 않고 뭐 좀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허구다까지 지금 이야기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더 이상 표심을 자극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는 은근슬쩍 지금 미루어서 지금 전면에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워낙 지금 경제가 지금 침체되어 있고 사람들의 정말 먹거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복지를 우선시하는 것이 맞겠냐라고 하는 또 일종의 이제 그러한 바닥 민심들을 생각하는 그 문제가 아마 두 번째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렇다면 뭐 대안론에 세우는 일자리 공약이 그럼 충실하냐? 물론 그것도 아니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답답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아쉬운 점은 사실 이 대한민국의 지금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이 정당과 정진들이 이 복지에 관한 안목이 너무 이 편협하고 그리고 사실 근시안적이다, 이 호흡이 짧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면에는 이 복지가 사실 자, 이 소비라고 보고 투자 개념이라고 보지 않았던 첫 번째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복지와 경제가 세계사 속에서 이미 확진된 이야기인데 이 선순환 관계에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 공약을 굳이 찾아서 이렇게 구색을 맞춰 이야기하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게 뭐 이렇게 이 지역 이 주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정확하게 다가가는 이야기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또 뭐 이렇게 이 정책의 형태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창희 위원장님, 그 청년 공약도 이번에 상당히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청년의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상황이 있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청년 일자리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보면 새누리당이 해외 진출 기업을 10% 유턴을 시켜서 연간 해마다 5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또 있고, 그다음에 현재 서울에 설치되어 있는 청년 희망 아카데미를 전체 시군에게 모두 설치해서 일자리 매칭 사업을 하겠다. 이제 그게 지금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공약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이 현실성을 좀 따져 보면 현재 해외 진출 기업의 취업자 수가 191만인데요. 그중에 현지인이 188만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와도 사실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도 없고 10%가 돌아와도 사실은 19만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이것을 상황을 제대로 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청년희망 아카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11월 달에 문을 열어서 한 넉 달 동안 한 80명 정도 일자리 매칭을 했거든요. 그 80명을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연간 한 200명 정도 되는데 이 200명 되는 수준 가지고 몇십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발표하는 게 맞나? 상식적으로 맞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제 더불어민주당 경우는 이제 공공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를 좀 만들어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 경찰, 교육, 복지 쪽에 그래서 전문의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공약이죠. 근데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법률을 어떻게 개정하고 그다음에 예산 계획은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 부분은 이제 쏙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점에서 좀 실망스럽고요.
우리 청년단체인 청년유니온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젊은이들이 원하는 게 꼭 고임금이면서 정규직만 원하는 게 아니다. 예, 수평적인 조직 문화, 그리고 합리적인 노동 시간, 그리고 일과 학습의 병행,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는 정의당 정도가 조금 그 정도 좀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청년 일자리 문제는 대부분 대졸 취업자를 중심에 놓고 이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알바를 할지 워낙에 어려워서 대학도 못 간 대다수 젊은이들에 대해서 알바 노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그들의 복지와도 연관이 되는데 그들의 다시 재교육시키고 어떻게 경제로 들어올 수 있게 그런 관문을 열어줄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각 당이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예, 복지 분야, 또 이렇게 경제 분야, 청년 분야 모두가 비슷비슷한 문제들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구호는 있고 목표는 있으나 구체화되어 있지 않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공약이라고 이야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뭐 선거가 진행되면서 좀 재밌는 공약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최학병 교수님, 뭐 재밌는 공약들이 좀 한번 이렇게 보신 게 있으시죠? 예, 뭐 이미 뭐 이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 이름부터 굉장히 정말 공격적이고 좀 특이하긴 합니다. 이 칼퇴근법이라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굉장히 장면들을 달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로 이에 질서라 가불개혁이라고 또 이름을 또 붙여주기도 하고, 예, 이 국민의당에서는 국민 파면제, 정의당에서는 파이팅 세액공제, 지금 이런 내용들이 지금 눈에 사실 띄고 있거든요. 자, 물론 이러한 공약들이 사실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대한민국 사회를 한번 좀 바로잡아보자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사회정의에 관련된 실천 공약이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약들마저도 여전히 지금 구호 수준의, 그리고 아주 자극적인 그런 용어들을 사용해 가지고 지금 이목을 끄는 그 정도 이상 이하도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좀 하나씩 좀 놓고 보게 되면 뭐 다 아시겠지만 이미 칼퇴근법 하면 이미 그 이름이 풍기는 그 내용, 그 이미지 금방 와 닿지 않겠습니까? 예, 좀 그 일부 52시간 이내로 좀 이게 근로를 좀 법정화해서 직장인들이 야간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좀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만들 수 있도록 좀 해보자, 사실 그런 취지거든요. 자, 그렇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어떻게 할래? 자, 구체적인 뭐 대원 마련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일단 우리 좀 시쳇말로 하자면 질러놓고 보자라고 하는 식으로까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요. 이 가불개혁 굉장히 물론 심각합니다. 이거 당연히 해야지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정상적인 좀 특권을 없애겠다고 하고 비정규직이나 또 이 영세업자들을 좀 보호를 하겠다고 하는 취지인데, 대한민국 사회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자, 이 경영유착이나 대기업 위주의 이 경제 구조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점을 보게 될 때 이런 문제들이 과연 얼마만큼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것인지 다시 한번 좀 의심이 좀 되고요. 국민 파면제도 사실 국민의 이익권을 갖다 좀 높이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소환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일을 못하는 국회의원들을 파면시키겠다. 뭐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인데요. 사실 그 법률적인 국민 소환제 법률 밖에 있었던 국회의원들을 과연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지금 첫 번째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검토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과연 이게 이 헌법 원칙에 맞는지조차도 모르겠고, 거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15%가 있죠. 15%의 국민들이라고 하는 건데 이 15%의 회부 요건이 과연 적절한지 지금 이런 문제들이 지금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파이팅 세액공제도 마찬가지죠. 처음 일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 원씩 공제를 해주겠다고 좋은 취지이긴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것도 사실 여전히 지금 구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이런 일들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잘 되면 좋겠지만 너무나 그 이목 그리고 이 유권자의 이 눈과 귀만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이것을 나중에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또 양치기 소년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결국에 정치 냉소가 심해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새누리당에서도 이렇게 이 재밌는 공약이 나왔는데 5대 공약을 1년 내 못 지키면 세비 1년치를 반납하겠다. 아까 우리 김백선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신 이창용 의장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이제 공약의 방향부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자리 규제 개혁, 그리고 이제 4050 자유학기제법 출발하고 있는 5개. 일자리 규제 개혁이라고 하는 말이
좀 더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 고용을 좀 쉽게 하겠다라는 내용이어서 이게 정말로 우리나라를 살리는 일인 건지에 대한 좀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현재 엄청난 실업률을 극복하기 위해서 4050 자유 학기제 한다고 했는데 이걸로 과연 이 실업률이 이렇게 나아지고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나? 그런데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방향에 대한 의문이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세비를 반납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상 세비를 반납한 사례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비 반납이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하냐? 이게 법률적으로도 현재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가능하게 법률을 만들 것인지 그것도 한번 되묻고 싶고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제 유권자들이 이제 부호는 화려하나 알맹이는 없는 그리고 방향을 잘 알 수 없는 이게 우리 서민들을 우리 국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만든 정책인지 아니면 그걸 갖다 헷갈리게 하는 그런 헛공약들을 정확히 좀 판단해야 되거든요. 후보 개개인들이 내놓은 공약 중에 혹시 재밌는 공약들 한 두 가지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많은데요. 네. 모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전주에서 있었던 갈등을 모두 다 공약으로 넣었습니다. 시내버스 해결하겠다. 종합경기장 문제 빨리 해결하라. 그리고 항공대 문제, 에코시티 문제 했는데 근데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하는 전략은 없습니다. 해결하라.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또 본 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단체장 하셨던 분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못했던 걸 이번에 하는 그런 형태로 공약이 나온 게 있어요. 전주공항 가서 확실히 하고 호남 고속 소전지 역사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못했던 걸 하늘 좀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다른 후보는 노동, 농민, 시민, 여성, 예술가 그리고 협동조합의 메카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좀 독특한 그런 공약이기도 했고 또 다른 후보는 그 종전에 단체장을 했었는데 천신만고 끝에 아마 이번에 받으신 것 같아서 그분의 별명이 천신만고 공약입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독특하게 또 통일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어요. 지역의 정책인데 통일 이야기는 나중에 의원이 되고 나서 같이 하셔도 될 텐데 지역 공약에 꼭 전국 공약을 갖다 넣는 또 그런 이야기도 좀 많이 있었고 또 다른 후보는 재래시장 활성화는 이미 중앙정부나 지역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긴 한데 계속 그 이야기가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건 소시민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줄타기 공약이 아닌지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특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정의당하고 녹색당, 군소정당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이번 총선에 나온 정당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23개나 됩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만은 그 작은 정당 중에서 그래도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 게 또 정의당하고 녹색당인데 정의당하고 녹색당은 환경단체의 그 충성 공약을 그대로 다른 것도 있어요. 뭐 새만금 해수유통은 꼭 하겠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 또 하구보건법 이번에 부산시장이 부산 낙동강 하구를 열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듯이 하구보건법도 있고 또 산지관리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도 있고 비정규직 이야기를 꼭 계획으로 수립하겠다. 또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장기주택 임대에 저리 대출을 하겠다. 이런 부분도 좀 나와 있었고 아까 경제 말씀하셨는데 성장 경제도 있었지만 사회적 경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는데요. 미국의 대선과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후보 같은 경우에는 600조가 우리 기업의 통장에 들어있답니다. 지금 현재 국가 예산이 330조인데 2년의 예산이 그 기업에 들어있는데 이 기업의 돈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독특하기는 했습니다. 우리 이성원 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되게 우리 지역에 뭘 갖고오겠다 이런 공약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공약들이 사실은 좀 구별되지가 않아요. 지자 때 단체장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나 어떻게 보십니까? 이 공약이 좀 선택과 집중이 그 흐름과 방향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후보들 보면 수십 가지를 이렇게 나열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그 사람의 생각이나 정책이나 철학이 담겨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누구 공약인지 알 수도 없고 그들 사업 중에 많은 부분은 자치단체들이 이미 하고 있거나 하겠다고 하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지방의원 선거를 하는 건지 지방단체장 뽑는 선거를 하는 건지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진짜 혼란스러운데요. 좀 기본으로 돌아가서 국회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들은 그 법을 만드는 입법 기능, 국가 재정이 효율적이고 균형적으로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심사 기능,
또 국정이 흔들리지 않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감사 기능 이 세 가지고 사실 국회의원들은 어떤 자기가 사업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는 일 집행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큰 틀 속에서 이런 정책들이 나와야 하는데 너무 이렇게 구체적이고 소소한 이런 정책이나 공약들은 저는 그 집행부서 일이라고 보고요. 좀 그런 측면에서 이 공약들이 좀 그 같은 당 후보들끼리 좀 이렇게 광역으로 묶어서 그 지역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이라든지 그리고 좀 도당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런 그 어떤 그 균형적인가라든지 가치를 담은 그런 공약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개인이 하는 이런 그 지역의 소소한 사업들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민원을 해결하는 공약이 아니라 그런 공약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김택준 대표님 경우에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20대 총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19대 국회의원들은 공약을 얼마나 지켰는지 한번 제가 궁금한 상황입니다. 중앙의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전국의 국회의원들의 공약 퍼센테이지를 했는데 결론을 이야기하면 전라북도가 8위였습니다. 몇 개 공약 중에서? 완료율이 16개 시군에서 54.03%인데요. 첫 번째가 경상북도네요. 그 다음에 인천이고, 그 다음에 대구, 강원 지역도 괜찮았고, 충북도 괜찮았어요. 근데 전라북도 54.3이었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게 40%였고, 폐기된 곳도 있었습니다. 자동적으로 폐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양 본인이 잘 알아서 했겠지만 전혀 얼토당치 않은 그런 공약도 있었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공약이었었고 또 초선과 재선과 3선 이상이 또 틀렸습니다. 초선 같은 경우에는 46.9%가 나왔는데 그렇죠. 재선 같은 경우는 좀 높았습니다. 56%가 넘었고 3선이 되니까 그래도 좀 더 높았어요. 이게 새로운 물갈이가 과연 지역의 공약 정책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우리 유권자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돼요. 그러네요. 새로운 포인트가 그렇군요. 그 공약의 매니페스토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엄선된 공약들을 모아서 이 평가를 하는데 매니페스토에 들어가 있지 않은 공약까지 포괄하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국회의원 선거의 공약과 이런 문제를 토론을 보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좀 다 돼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토론을 정리하면서 좀 못하신 말씀이나 또는 꼭 하셔야 될 말씀들을 마지막으로 좀 듣겠습니다. 먼저 김택천 대표님부터 듣겠습니다. 공약은 시민들 것이죠. 국회의원 것이 아닙니다. 근데 국회의원 공약인지 단체장 공약인지 구분이 안 돼요. 이런 부분은 꼭 다시 한번 우리가 시정했으면 좋겠고 의원들이 공약을 만들 때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나 이런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본인의 공약이 되버리죠. 그런데 중앙회처럼 매니페스토 이런 걸 준비했더라고요. 20대 총선에 유권자 의제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델파이 조사를 했어요.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했고 델파이 조사를 했고 여기에서 나온 몇 가지 이야기는 첫 번째 서민의 살림과 삶의 질의 향상이 가장 많았습니다. 서민의 살림. 높은 살림이 아니었고요. 높은 경제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일자리 등의 청년 문제 해소가 두 번째였고 그다음에 공직자의 부패 척결이 세 번째가 됐습니다. 상당히 그동안에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였었는데 그리고 세 번째는 복지 갈등이죠. 복지 차이가 많잖아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하고 또 노동자와 사용자와 근로자들의 복지 갈등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큰 경제만 고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지역의 서민 경제가 많이 힘들어했는데 그다음에 노동시장 양극화, 빈부격차 이런 부분들이 시민의제에서 나온 겁니다. 시민의식조사에서 내가 체험으로 피부에 닿는 공약들을 좀 만들어내는 데는 이런 의식조사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성호 부장님도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공약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초선은 그 멋있는 공약을 하려고 그러고, 아까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선 3선을 봤을 때 공약이 높아지자 관련될 수도 있는데, 한번 현역을 해본 의원들은 쉬운 공약을 찾는다고 그럽니다. 쉬운 공약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별 노력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그런 공약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직접 상관없을 수도 있고 또 전국 공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큰 노력을 안 할 수 있는 공약들도 있고 그래서 알맹이가 없는 공약일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그 멋있는 공약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어떤 의지만 가지고 공약을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환경이 또 국회 내에서 이런 환경들이 주어져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럴듯하고 멋있는 공약일수록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아까 앞에서도 계속 누차적으로 반복됐습니다만은 그 재원합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실행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 허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청명체에서 보면은 화려할수록 어떻게 보면 독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유권자들이 공약을 살피면서 좀 그런 부분들 이게 과연 우리한테 필요하고 가치 있는 건지 또 이게 그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살펴서 그렇게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창규 위원장님. 네, 헬조선, 흑수저, 금수저, 계급론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그대로 이렇게 말해준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좀 개선하고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지역을 보면 지역 낙후, 지역 소외 이런 세월들을 그야말로 몇십 년 그렇게 겪어왔기 때문에 국가 균형 발전, 그다음에 지방 자치권 강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오고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20대 국회에 장이 섰는데 장사꾼들은 많은데 무슨 물건이 있는지 무슨 물건을 어떻게 파는지에 대한 정보가 현재 우리 시장에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 희한한 선거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권자가 이 후보들을 강제할 수밖에 없어요. 후보들은 그럴 생각이 별로 없으니까 너희는 어떤 정책을 내놓을 거냐,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먹여 살릴 건데, 그래서 어떻게 입법을 할 건데, 그리고 누구랑 연대할 건데, 또 누구랑 협력할 건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단순히 인사반응에 그치지 않고 너 뭐 할 거야? 20대 국회 뭐 할 거야? 라고 꼭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에도 당신이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이것을 꼭 지켜라. 두 눈을 부릅뜨고 국회를 또 우리가 감시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국회가, 정치권이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우리 시민을 위해서, 유권자를 위해서 그러한 그러니까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 몫이 또 정치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유권자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또 다시 한번 명심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예, 뭐 사실 이번 선거가 이 정책 선거가 되기는 좀 어렵다고 이미 잘 또 언급을 하시고, 그렇다면 아마 인기 투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뭐 흔히 뭐 선거를 민주주의 꽃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 정표와 이 공약을 사실 이제 맞바꾸는 또 행위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사실 이제 선거에 좀 많이 좀 참여를 해서 사표가 방지돼야지 그래도 좀 올바른 민주주의를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만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적어도 이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그런 선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이 좀 참여를 해주시고 역대 그 총선에 그 참여를 보게 되면 대략 50% 대회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번에 좀 더 많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인 선거로 좀 많은 시민들이 좀 투표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적어도 이 투표 과정에서 유권자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좀 인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지난주에 이어서 총선 이 특별 토론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공약을 점검해 보면서 공약과 구호는 분명히 다르죠. 예, 공약은 좀 더 명확하고 확실한 계획 그리고 재정적인 계획들이 뒷받침되면서 유권자들이 약속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저희가 공약과 정책을 두고 논쟁을 벌이는 걸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후보를 누가 하느냐, 누가 더 인기가 높으냐 이런 과정에 너무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제가 정책 봐야 될 이 공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제 팬들께서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할 때 정치인들에게 물어보자. 당신 뭐 할 건지 꼭 물어보자는 말씀도 주셨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번 선거를 치르자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북의 발전의 방향을 잡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만 후보들에게도 좀 더 노력이 필요하고 또 유권자들도 꼭 물어보는 선거, 적극적인 선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같이 가져봅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